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으로 미중 간의 치킨 게임이 격화되면서 이 중화권 증시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재충 CSOP 상무님과 함께 홍콩 증시 전망과 그리고 관련 ETF들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궁금한 게 어떻게 이 ETF 쪽으로 가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굉장히 긴 얘기긴 한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에서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맥쿼리 은행 있죠. 네. 여기서는 맥쿼리 증권이라고 부르는데 맥쿼리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업무들은 이제 주식 쪽이나 채권 쪽에, 에코티 쪽에 또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맥쿼리 싱가포르 전근을 가면서 싱가포르에 근무하다가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네. 그래서 맥쿼리 싱가포르에서 저를 저기 필리핀으로 맥쿼리 필리핀으로 가라고 그래서 네. 저희 와이프는 반대, 저도 가고 싶지 않다. 아,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조금 저희 매니저랑 안 좋은 말도 오가고 그러면서 제가 한국의 HSBC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HSBC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한국에 정착하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HSBC에서 홍콩을 가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홍콩의 네. HSBC에서 근무를 하다가 여러 우여곡절이 그렇죠. 있으셨네요. 우여곡절 끝에 네. 그러다가 원래 제가 하고 있었던 이제 주식 대차를 했었거든요. 네. 혹시 SBL이라고 스탁 보로우 앤 론 해가지고 프라임 브로커들한테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 걸 빌려주는 거 있죠. 그걸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JP 모건을 또 움직이게 됐죠. 그래서 이제 CSOP에 들어온 계기는 CSOP에 있는 자산을 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네. 프라임 브로커한테. 그래서 그 업무를 맡아가지고 제가 지금 3년 반 정도 일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자산을 빌려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있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네. 한국 마케팅을 도와달라고 아니면 한국 전략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네. 제가 물리적인 시간의 한 95% 정도는 한국에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출장도 정말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고 있는. 네. 그럼 오실 때마다 저희와 함께 또 그러니까요. 방송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ETF에 옮겨가게 됐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ETF에서 그 생태계에서 주식 대차, SBL 쪽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서 네. 제가 나중에 ETF 쪽에서는 좀 더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조금 이따가 ETF에 대해서 상품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제 최근에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죠. 중국 CATL이 올해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홍콩 빅테크주의 반등 탄력을 더해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50억 달러 정도를 네. 이제 모집한다는 얘기는 IPO를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IPO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맞아요. 대여로 꼽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IPO가 굉장히 많이 늘었었어요. 네. 근데 뉴스에 잡히지 않은 조그만 회사들. 제가 홍콩 거래소 건물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아침에 그 IPO 하는 장소를 통해서 제가 사무실로 출근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거의 요즘 일주일에 3번 정도 IPO가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되게 많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까 저 얘기해드렸던 것 중에 이제 ADR 네. 그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쪽으로 교차 상장 아니면 이중 상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트럼프 이런 압박 움직임들도 때문인가요? 있고 요번에 ADR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세 부과가 네. 이제 125%, 네. 145% 상호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네. 그 이후의 숫자들은 무의미한 숫자가 되는 거죠. 물론 심리적인 영향에서 그걸 200%, 500% 높이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영향 가긴 하겠지만 네. 실제 경제적인 임팩트에서는 무의미한 숫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에 네. 중국 쪽으로 압력을 더 가할 텐데 그중에 요즘 대표적인 게 사실 중국 기업에 대한 그 제재 있죠. 네.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그 중에 하나 일련의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갈 거고 그 다음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ADR 기업들에 대한 네. 상장 폐지 이슈. 사실 3년 전에 회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그게 요즘 다시 대두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임팩트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홍콩이나 중국 본토 투자자들의 투자 트렌드는 또 어떤지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또 유망한 섹터는 어디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요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본토 투자자들의 귀환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아니면 좀 길게 잡아가지고 작년 11월 달부터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 남향 방향으로 그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매수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료 같은 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 거래량 기준으로 네. 2025년 같은 경우에 3월 말 기준으로요. 네. 거의 103.8억 홍콩 달러를 그 거래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차지하고
중국 본토에서 나오는 비중이 46%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근데 103억 8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2024년에 홍콩 증시가 많이 안 좋아졌을 때 네. 그때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48.2억 달러거든요. 거의 두 배가 늘었죠. 근데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그 본토 투자자들이 남향 방향으로 나온 비중이 거의 48%가 넘는다. 그럼 이제 거래량뿐만 아니라 순유입량도 봐야 되잖아요. 네. 순유입량 측면에서 보면은 우선 2024년에 최고를 기록했어요. 네. 803억 홍콩 달러. 그 803억 803억 이요? 홍콩 달러를 기록했었는데 올해 3월 달 말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순유입액이 거의 344억 홍콩 달러. 그렇게 되면 늘었네요. 그렇죠. 1분기에만 들어온 게 그거니까 이 추세가 계속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것보다 4배가 되는 거죠. 4분의 1 정도가 344억 달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다시 2024년에 기록을 깰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본토 투자자들이랑 네. 6개월 전에 얘기했을 때하고 지금 얘기했을 때하고 본토 투자자들의 그 어떻게 보면 대답이 너무 달라요. 그래요? 그 전에는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네. 그러면 해외에 있는 홍콩에 있는 투자자들, 해외 기관들은 도대체 중국에 뭘 사느냐? 네. 아니면 어떤 ETF를 사느냐? 그리고 그쪽에 있는 유입되는 물량이나 이쪽 플로우가 어떠냐?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 자체가 중국 주식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중국의 정부가 이제 나오는 부양책이라든가 특히 딥시크 발로 테크 기업에 대한 네. 가격 재발견, 그다음에 기술력의 재발견,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중국 전체 증시에서 센티먼트상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귀환을 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고 그리고 중국 홍콩의 주식에 대한 거래량을 받쳐주면서 네. 상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딥시크의 발생과 또 정부의 부양 정책으로 이 본토 투자자들이 회귀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또 유망 섹터 아까 여쭤봤었는데 유망 섹터는 어디 쪽이라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수 소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뒤따라질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분명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금리 인하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의 이후에 이제 재정 정책 주로 이제 그 부채를 더 발행해 가지고 채권을 더 발행해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재정 지원을 해줄 건데 네. 그런 섹터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보다도 굳이 한 섹터를 딱 꼽으라고 그러면 네. 저는 테크 섹터를 꼽고 싶어요. 테크요? 예, 왜 테크 섹터를 꼽냐면 네. 사실 딥시크 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기술의 재발견 그리고 AI 쪽으로 이제 그 진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 테크 기업들이. 네. 과거에 중국의 테크 기업들의 생태계는 모바일 생태계였다 그러면 네.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거대한 공룡 테크 기업들을 창출해냈죠. 네. 그중에 나온 게 알리바바고 징둥닷컴, 그다음에 딜리버리 앱인 메이트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부터는 중국 AI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네. 그리고 딥시크니까 오픈 소스 모델이고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테크 기업들과의 접목을 통해 가지고 실제 AI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 네. 사실 AI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비용 절감, 그다음에 기업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효과를 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돈만 엄청 들어갔지. 네. 엔비디아 칩 굉장히 고사양 칩만 들어가서 네.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향상되는 효율적으로 나오는 그 접목되는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졌느냐?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중국 기업들만의 특성이 있긴 하죠. 네. 왜냐하면 공산당 밑에서 같이 움직이는 이제 테크 기업이고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서로 협력이 더 잘 돼가지고 거기다뿐만 아니라 딥시크가 저비용이기 때문에 네. 다른 테크 기업들과 융합되는 더러 접목되는 효과들이 더 빨리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얘가 뭐냐면 BYD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크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생테크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전기차들은 자율주행이 있기 때문에 항생테크에 포함됐죠. 리오토라든가 네. 아니면 샤오펑이라든가. 네. 근데 BYD 같은 게 포함이 안 되는데 BYD는 이번에 AI, 딥시크의 AI를 통해 가지고 전체 차종에다가 자율주행 그들을 탑재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AI를 중국의 AI를 사용한
어떻게 보면 그게 구현되는 네. AI가 원하고자 하는 효율성이 구현되는 효과가 중국에서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딥시크발 중국의 뭐 기술의 재발견 또 AI 쪽으로도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테크 섹터가 유망하다라고 네. 꼽아주셨는데 뭐 아까 메이투안이나 뭐 알리바바 이런 그 이른바 중국의 M7이라고 불리죠. 요즘 굉장히 그렇죠. 잘 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계속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유망하다고 보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딱 이 시점에서는 네. 이제 관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약간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만약에 내가 중국에 대한 비중이 아예 없다. 네. 내 모든 비중이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에 있다. 이랬을 때는 제 생각에는 약간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중국 비중을 높이는 것. 네. 그러니까 많이 높이지 말고요.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MSCI 월드 인덱스 같은 경우는 2%. 네. 포트폴리오로. 네. 근데 이제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서는 20% 정도니까 내 포트폴리오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가 이머징 마켓에 좀 더 집중된 성향이냐 아니면 더 골고루게 월드 인덱스를 추종하는 거냐 네. 그거에 따라서 비중을 정하신 다음에 네. 비중이 없다 그러면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다만 아직- 지금 중국 비중이 있다 그러시면 네. 제 생각에는 향후 추세가 움직이는 왜냐하면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졌거든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갑자기 좀 모든 시장을 당황시키게 만들 수 있는 맞아요. 발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지금은 약간 조심하시는 경우가 네.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엔 트럼프 말 한마디로 계속 주식시장이 그렇죠.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뭐 이미 갖고 계시다면 뭐 관세 이거를 주시를 하면서 변동성에 대비를 하자라고 하셨고 중국 비중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지금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금 높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상무님은 이제 ETF 사업 부문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ETF 쪽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변동성 장세가 있는 상황에서 ETF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가장 원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ETF 장점은 분산 투자가 되겠죠. 그렇죠. 좀 왜냐면 안전하겠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다른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 좀 제외하고요. 네. 대부분의 지수들이 밑에 있는 하위 종목들이 적어도 30개에서 50개 정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특히 관세 문제에서는 섹터별로 관세가 어느 정도 부과가 될지 품목당 관세 그다음에 상호 관세 두 분위로 나눠야 되잖아요. 네.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한 임팩트도 커지고 품목별 관세,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도널드 트럼프가 원하는 약간 방향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품목 관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ETF로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매크로 측면에서 움직이는 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관세에 좀 덜 영향을 미칠 국가들 아니면 관세에 덜 영향을 미칠 섹터들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품목별로 관세가 뭐 얼마나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뭐 ETF 쪽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변동성이 좀 심한 상황에서 오히려 강심장인 투자자들은 좀 웃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을 통해서 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이 상품들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무서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포트폴리오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좀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레버리지 인버스로 꾸미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투자로 접근하기보다는 전략적인 투자로 접근하기보다는 전술적인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하는 투자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죠. 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시장 상황이 지금 S&P 500 지수라든가 아니면 CSI 300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거다라는 확신을 찼을 때 그렇게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더 높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움직였을 때 그거에 대한 네. 대응을 통해 가지고 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이익 실현을 빨리 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해진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전략도 구사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텐센트 종목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텐센트 종목은 나는 장기적으로 안목이라든가 펀더멘탈에 대해서 100% 믿고 있을 때 네. 다만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텐센트를 둘러싼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전체 CSI 300 지수가 안 좋다.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혹시 CSI 300을 인버스로
해가지고 내 종목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네. 단기적인 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칭 그러니까 이런 전략으로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가져가야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상품을 조금은 전술적으로 구사하시면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CSOP에서 3월 24일이었죠. 네. 미국 개별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을 좀 출시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아시아 최초이고 유일한 상품인 만큼 증권사에서도 많이 반기고 있다고 들었는데 상품별 특징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네. 우선 저희가 투자 홍콩 증선이죠. 그러니까 네. 한국금감원 격인데 2달 전에 이제 저걸 승인했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을 네. 승인을 허용한다. 처음 봐서 그렇죠. 특이하더라고요. 처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홍콩에서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시장 점유율이 99%거든요. 그래서 독점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내지 않으면 딴 운용사들은 쉽게 낼 수가 없는 상품이긴 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총 9개 상품을 내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고심을 많이 했어요. 네. 과연 이제 그러면 아시아 종목들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인기가 많은 미국 종목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네. 사실 지금 전 세계 이제 투자자들, 특히 한국, 일본 아니면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이 네. 미국에 대한 익셉셔널리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네. 쏠림 현상이 되게 커가지고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테슬라.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들을 저희가 선정하게 됐죠. 맞아요. 굉장히 특이하게 봤거든요. 네. 그 외에도 뭐 버크셔 해서웨이도 있고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있는데 네. 보니까 이 5개 종목 중에서 특히나 그 2개 종목이 비트코인 관련인데 그쪽을 왜 선택을 하신 건지 그리고 5개 종목 선정한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우선 5개 종목 선정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수요 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5개 종목의 거래량이라든가 아니면 자산고들을 미국에 있는 상품들을 위주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네. 이 종목들이 가장 좋은 상목이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특히 엔비디아 많이 너무나 하죠. 인기가 많은 상품들이죠.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이제 특히 한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들을 굉장한 어떻게 보면 거의 광적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은데 수요 조사를 하면서 가장 파악했던 게 뭐냐면 한국 쪽에서 오는 물량이 거의 미국에 상장된 상품들의 40% 정도를 육박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수치로 환산해서 자산고로 따지면 거의 1조, 2조 단위가 아니라 네. 10조에서 20조 사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15조 정도라 자산고가 움직인다 보면 네. 한국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긴 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물어보신 것들 중에 그럼 왜 이제 2종목이나 그렇죠. 가상자산이랑 연관된 것이냐.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홍콩에서 최초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제 이더리움 선물 ETF를 론칭하면서거든요. 2년 전에. 그 회사군요.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도 아시아에서 최초로 저희가 론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선물을 이미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가상자산, 가상화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저희 이해도라든가 네. 아니면 저희의 관심이 좀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노베이티브한 상품을 많이 출시하려고 노력하는 회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저희가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을 홍콩 증선위에 그러니까 출시하고자 신청을 했으면 네. 홍콩 증선위에서는 그걸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물론 저희가 이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전체 전망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긴 했지만 홍콩 증선위에서도 지금 전체 가상화폐라든가 아니면 웹3라든가 그래서 새로운 그 증시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홍콩 거래소랑 연계가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수요나 그리고 저희가 전망들 그리고 홍콩 쪽의 분위기가 합쳐져가지고 이 상품들이 나오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는 더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제가 이제 쭉 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네.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왜 인버스 상품이 없는 거죠? 우선 믿음이 농담처럼 너무 얘기하시면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네. 되면 그 오바마의 현인한테 죄송하게 된다라고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고요. 워런 버핏을 너무 믿어서. 그렇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2배짜리를 움직여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다만 이건 농담이고요. 네. 실제로는 수요 조사를 봤는데 네. 인버스 쪽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버크셔 그래서 같은 그렇구나. 경우에는. 네, 그리고 좀 궁금했던 게 3월 24일에 일괄 이렇게 다 출시를 하셨는데 네. 왜 이 날짜인 건지도. 저희가 원래는 한 네. 5일 정도, 그러니까 3월 24일이 아니라 3월 중순에 출시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증선위에서 승인된 지가 딱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네. 승인되고 나서 그때부터 작업을 하면 사실 ETF를 론칭하려면 거의 한국의 자산운용사는 잘 모르겠는데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반에서 아무리 빨리 해도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고 꽤 있거든요. 걸리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빨리 론칭하려고 노력을 했냐면 네. 저희 IT라든가 아니면 백오피스라든가 미들오피스 그다음에 프론트, 포트폴리오 매니저까지 전부 다 아침 5시에 출근해가지고 네. 론칭을 위해 굉장히 늦게까지 일할 정도로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저희가 특히 그것도 9개 상품을 론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하셨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같은 경우에는 홍콩 달러 카운터로는 홍콩 달러로 거래할 수 있는 건 홍콩 투자자들 위한 걸로 US 달러로 거래할 수 있는 카운터는 아시아, 그러니까 홍콩 달러로 거래하고 싶지 않은 네. US 통화를 거래하시는 투자들 분에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한 거죠. 아, 그러면 홍콩 달러로도 할 수 있고 네. 미국 달러로도 할 수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편할 미국- 것 같네요. 맞아요. 지금 미국에서 거래하고 있는 부분에 전부 다를 홍콩으로 옮기실 필요는 없고요. 일부 분야를 그러니까 주간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간에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주식을 거래하려면 특히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사실 잠못 주문만 자잖아요. 걸어놓고 주무시면 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시장을 약간 모니터링 해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장이 열린 게 11시 반이라고 쳤을 때 네. 그리고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ETF는 적어도 30분 정도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하면서 거래량이 좀 받쳐주거든요. 그럼 12시에 내가 주문을 넣었다. 네. 그렇게 되면 갑자기 1시간 정도 잠을 또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까지 봤어요. 새벽 4시에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장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 안심하고 주무신다. 절대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를 홍콩장에서 지금 블루오션 서비스가 막혀 있잖아요. 네. 근데 블루오션 서비스를 제가 앞쪽에 공격하는 건 아니고 네. 블루오션은 ATS죠.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트레이딩 시스템이잖아요. 대체 네. 거래소. 하지만 이거는 지금 저 명확한 홍콩 거래소에서 이 상품을 제공해 준다라고 네. 말씀하시면 될 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화면에 지금 나와 있듯이 네. 신속한 거래 대응이 가능하고 뭐 주간 거래도 가능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다. 뭐 세금 혜택도 있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세금 혜택은 뭔가요? 세금 혜택 같은 경우는 약간 복잡한 개념인데 우선 네. 한국 세금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당금을 지불하지 않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아, 네네. 그렇게 되면 배당금이 대투자가 되면서 우선 배당세하고 이제 그 저희가 차익 실현하는 그 세가 두 개 완전 분리가 되죠. 네. 하나 같은 경우는 22%, 여긴 15%요. 근데 이게 어떻게 중요하게 작용하냐면 고액 자산가들 중에 레버리지 인버스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네. 이자 수익을 받으시거나 배당세가 종합 과세로 포함되시는 분들한테는 네. 배당세가 없기 때문에 아, 그 시세 차익만 받는 그 세금만 내시면 되는 간단한 세금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 내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그거에 그 간단하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텍스 프로파일이 있죠. 내 네. 자신의 텍스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세금이 절세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종목들이랑 비슷하든지 약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한국 세금법이요. 네, 이렇게 세금 혜택까지 있다고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상품은 없나요? 그것도 궁금한데. 저희가 지금 홍콩에서 운영하고 있는 ETF 운용사라서 네. 우선 한국에 상장할 수 있는 라이선스나 이런 건 없고요. 그럼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은 우선 저희가 한국 시장이 굉장히 그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네. 이번에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저희가 이제 미국 5종을 그러니까 5개 종목 총 9종을 내긴 했지만 저희가 네.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라인업을 추가시킬 거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다음 달에 계획 중인 게 네. 아시아 종목들이 들어가긴 하죠. 어. 그래서 아시아 종목들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딱 이 순간에서는 네. 종목명을 말씀해 드릴 수는 없어요. 아, 너무 궁금한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언론의 임박고라든가 그리고 그쵸. 저희가 홍콩 내에서도 다른 경쟁사들이 그 상품 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3주 정도 있으면 그 종목명들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3주 후에 다시 그래. 나와주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종목들도 굉장히 잘 아시지만 아시아 종목들이 홍콩 거래소에 돼 있는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네. 아시아에서 굉장히 가장 큰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ETF 운용사가 되자라는 이런 목적을 갖고 이렇게 있죠. 아시아 종목들을 선택한 이유도 확실히 요즘 아시아 증시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ETF 투자자들에게 네.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우선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네.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지금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우선 네. 3배짜리 같은 경우에 너무 변동성이 컸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리스크가 크죠. 그렇죠. 리스크가 너무 크고 사실 얼마나 빨리 이제 매수 매도 이제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하더라도 네.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전한 그 관망하는 아니면 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식으로 견지를 하신 다음에 ETF 투자로 움직이시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도 네. ETF 이제 지수의 ETF와 그 다음에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병합을 해가지고 네. 일정 포트폴리오를 담으면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데일리 아시아에서 아시아 투자 좀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오늘 알아보고 있거든요. 오늘은 특히나 저희가 ETF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단일 종목이고 또 레버리지랑 인버스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종목을 홍콩 거래에서도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상무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충 CSOP 상무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